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내분비내과 윤지연 교수입니다. 오늘 강남센터 네, 20주년 기념 심포지움 두 번째 주제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당뇨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어떤 것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최세현 선생님께서 좀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당뇨에 있어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3세 남자분 나다학녀님이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두 달 전부터 한 8kg 정도 체중이 많이 빠졌다고 하셨고요. 최근에 소변을 자주 보고 목도 굉장히 마르고 그런데 괜히 이렇게 단계 당겨서 콜라나 가당음료를 한 두세 캔씩 하루에 계속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최근에 피곤해서 그냥 퇴근만 하고 나면 녹초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당뇨병이 있는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고혈당이 심한 분들한테서 굉장히 전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혈액 검사를 하셨고, 예상했던 대로 공복 혈당이 300이 넘어가죠. 385. 당화혈색소 12.3%, 굉장히 이제 높은 수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당뇨병으로 이제 진단이 되었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관리해야 되는 이제 대표적인 만성 질환입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이런 약물요법도 중요한데요.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는 뭐 식사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 자가혈당 측정 이런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생활습관 관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통해서 혈당이 크게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또 자가혈당 측정을 함으로써 너무 고혈당 또는 저혈당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이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혈당으로 인해서 생기는 만성 합병증, 대부분이 혈관합병증이 되겠죠. 그 외에 또 치료를 하면서 생기는 저혈당을 예방을 하는 것이 당뇨병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 진단이 되시게 되면 이제 식사요법, 운동요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게 되는데, 물론 그 내용을 이제 이 슬라이드 하나로 다 포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사실 또 일상생활에서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설탕, 꿀 같은 단순당, 굉장히 빨리 흡수가 돼서 혈당을 많이 올리는 그런 음식들을 주의를 하고, 식이섬유처럼 혈당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지질 관리를 도와주는 이런 음식들은 조금 더 섭취하도록 하고, 또 이제 지방이라든지 뭐 소금, 술과 같이 혈당 관리 또는 합병증 관리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식사요법이 되겠고, 운동요법으로 사실 가장 효과가 잘 증명이 된 것은 이제 유산소 운동이죠. 뭐 걷고 뛰고 수영하고 이런 것들이겠는데요. 숨차고 땀이 날 정도, 이런 정도를 보통 중등도 강도라고 하는데, 중등도 강도 이상의 운동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150분 이상을 하는 거를 좀 권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유산소 운동 외에도 저항성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근육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 운동도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또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바람직하게는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병행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제 자가혈당 측정의 경우에는요,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공복이나 식후 2시간 또는 이제 자기 전에 운동하시기 전으로 또는 뭔가 저혈당 증상이 느껴졌을 때 이런 자가혈당 측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가혈당 측정을 함으로써 내 식습관이나 운동 그리고 약 이런 것들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을 하게 되고, 또 혹시라도 저혈당이 있을 때 그거를 빨리 발견을 하고 그래서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혈당이 잘 발생할 수 있는, 특히 인슐린 치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시도록 좀 권고가 되고 있고, 그냥 먹는 약만 드시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해보시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나덕류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분께 식사요법하고 운동요법을 교육을 했었고요. 이분은 지금 혈당이 굉장히 높고 이미 이제 췌장 기능이 굉장히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일 거라 대사를 빨리 회복을 시키고 췌장을 좀 쉬게 해서 췌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인슐린하고 먹는 혈당약을 같이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혈당 측정 같이 하시도록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뒤에 이제 환자분이 외래로 또 오셨습니다. 혈당이 좀 좋아졌죠. 당화혈색소가 7.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혈당 관리를 할 때 목표 수치를 7% 이내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좀 더 엄격하게 6.5%.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12%가 넘었었는데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게다가 체중도 약간 회복을 했고 증상도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자가혈당 측정을 하신 것도 보면은 공복혈당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식사관리 운동을 잘 유지를 하시고 공복혈당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재면 거의 170 가까이, 가정에서도 약간 아직은 높게 나오고 있어서 이제 기저인슐린을 약간 증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혈당의 이제 전체적인 양상을 좀 파악을 하고 또 이제 인슐린도 좀 올리고 했기 때문에 혹시는 저혈당이 생기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연속 혈당 측정이라는 것을 좀 해보시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3개월 뒤에 환자분이 오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혈당은 더 좋아졌습니다. 당화혈색소 6.8%, 이제 드디어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하는 수치 내에 들어왔습니다. 공복혈당 집에서 재신 것도 100에서 한 120 정도 상당히 좋으시고 저혈당도 없다고 하셨었고 식사관리 운동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연속 혈당 이제 측정을 해보시도록 했잖아요.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요. 여기 빨간색 점 같은 게 왼쪽 그래프에 하나 보이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는 빨간 선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지만 시간대가 새벽 3시, 자정에서 한 새벽 6시, 새벽 시간에 주로 이런 게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혈당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저혈당이 이제 자는 중에 생기게 되면 악몽을 꾼다든지 막 식은땀을 많이 흘리면서 깬다든지 이런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증상을 못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면서 이제 저혈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또 상당수에서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혈당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저혈당이 생겨도 증상을 못 느끼게 되는 저혈당 무감지증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게 식은땀이 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떨린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런 사인이 있어야 사실 저혈당이 왔구나라고 느끼고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고 사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처치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거나 경기를 하게 되거나 이런 좀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당류님의 경우에는 증상도 없으셨었고 우리가 집에서 이제 자가혈당 측정하셨었던 거, 진료실에서 혈액 검사하셨던 거에서 저혈당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진료 상황이었다면은 아마 현재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 현재 치료를 계속 합시다라고 당분간은 합시다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저혈당이 이제 관찰이 된 거죠. 이 환자는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거를 측정을 했었는데요. 당화혈색소는 평균 혈당을 반영해주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이 평균 혈당이라는 건 약간 함정이 있어요. 지금 그래프가 3개가 보이시죠? 3개의 그래프의 평균 혈당은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당화혈색소를 재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고혈당 갔다가 밑에 저혈당 갔다가 또 고혈당 갔다가 아주 롤러코스터 같은 혈당을 보이고 있고, 제일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100%의 혈당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범위 내에 다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이상적인 혈당이죠. 똑같은 당화혈색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혈당의 차이가 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당화혈색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는지 알려주고 또 이 수치가 합병증 여부와도 굉장히 관련성이 높고 그래서 진료실에서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되고 현재 치료의 어떤 지침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가혈당 측정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뒤에 까만색 그 선이 실제 혈당이라고 했을 때 우리 자가혈당 측정 적게는 하루에 1번, 뭐 많이 하더라도 하루에 8번 이상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나당류님의 경우에는 어땠었나요? 새벽에 저혈당이 왔는데 공복 혈당 잰 걸로는 그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식후 혈당을 재는 경우에도 우리 보통 식후 2시간의 혈당을 재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식후 혈당 피크라고 생각해서 재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식후 혈당 피크는 그거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후 혈당 재는 거는 실제 식후 혈당을 좀 저평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자가혈당 측정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통증. 손끝을 찔러야 되잖아요. 자가혈당 측정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손끝을 보면 거의 벌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연속 혈당 측정이라는 것은 이런 기존의 우리 혈당 측정 방법들의 물론 좋은 방법들이지만 그런 것들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검사들이고 연속 혈당 측정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혈당 패턴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되는가 뿐만 아니라 이 변동성이 어떤가 하는 것도 이제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혈당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혈당 변화의 폭이에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심한 고혈당과 저혈당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고 또 염증 반응이 몸에서 유발이 되게 되고요. 혈소판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혈관 기능이 떨어지고 혈전, 피딱지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혈당 변동성이 클수록 당뇨병의 심장, 혈관 질환 합병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나당류님 케이스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3개월 뒤에 오셨을 때 증상이 없고 그랬었지만 연속 혈당 측정에서 저혈당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인슐린을 일단은 중단을 했고요. 췌장 기능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인슐린 사실 사용하는 양도 그리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구혈당 강화제를 조금 조정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3개월 뒤에 또 오셨죠. 3개월 뒤에 오시니까 어떤가요? 혈당이 당화혈색소 7.8%. 다시 좀 올랐어요. 목표 수치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혈당이 올라서 오시면 진료실에서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약은 혹시 잘 드셨어요? 여쭤보고 또 혹시라도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여러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요. 또 왜 혈당이 올라간 것 같으세요? 하고 꼭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알고 있어요. 왜 혈당이 올라갔는지. 그래서 꼭 여쭤봐요. 그랬더니 나당류님은 그동안에 제가 식사 관리하고 운동이 좀 소홀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소홀하긴 했는데 집에서 자가혈당 측정을 해보니까 전보다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이렇게 올라간지는 몰랐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더 문진을 통해서 그럼 식사 관리의 어떤 부분이, 운동의 어떤 부분이 문제였었는지를 이제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외래 오셨어요. 그동안 3개월 동안에 내가 식사를 어떻게 잘못했고 운동을 뭘 했는지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짚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권고사항도 그러면 식사 한번 다시 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관리 한번 해보시고 운동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번에 한번 또 보고 계속 높으면 우리 뭐 약을 필요하면 조정합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나당뇨님이 연속 혈당 측정을 만약에 했다면 이런 그래프가 얻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 식후 혈당이 이만큼 이제 올라가는 게 보이죠. 다음 날은 점심 이만큼 올라가고 그런데 실제 식후 혈당 체크한 거는 이미 혈당이 떨어진 다음에 체크가 돼서 이렇게 심각하게 낮에 혈당이 올라갔는지를 이제 모르고 있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연속 혈당 측정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언제 혈당이 이렇게 오르는지 점심때 주로 많이 오르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또 그렇게 혈당 많이 올라갈 때 뭘 드셨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겠는데 그런 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었다면 아마도 그냥 모호한 어떤 지침보다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드시는 걸 보니까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합니다.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데
면 좋아하시니까 면 드실 땐 이렇게 드시고 과일 드실 땐 이렇게 드시고 점심 때 혈당이 보통 제일 높은 것 같으니까 운동을 만약에 하실 거면 점심 식후에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려볼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돼서 사용되고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들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두 개가 이제 현재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국내 제품입니다. 요 며칠 전에 출시가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오른쪽 사진에 보면 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제일 밑에 조그마한 회색으로 된 납작한 동전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게 혈당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센서에서 혈당을 측정해서 데이터를 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기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렇게 기둥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저거를 통해서 이 연속 혈당 측정 기기를 피부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상박 위팔에다가 부착을 하는데 꼭 누르게 되면 아주 쉽게 피부에 부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료실에서 재는 혈당, 자가혈당 측정할 때 재는 혈당은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을 재는 거예요. 근데 연속 혈당 측정을 할 때에는 이 센서, 보통 이제 필라멘트라고 하는데 필라멘트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 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빠져나와서 피하 지방층에 있는 조직액, 그걸 간질액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포도당을 재서 데이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게 되면 그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왼쪽에 이제 남자분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다 대고 있죠.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딸깍하면서 혈당이 이제 재지게 되는 겁니다. 뭐 기계에 따라서는 이거 굳이 안 재도 자동으로 데이터가 가서 이제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연속혈당 측정기기 중에서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제일 비교적 흔하게 쓰시는 에보트사의 프리스타일 리브레라고 하는 제품의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 태깅을 딱 하면 혈당이 이제 제일 왼쪽에 보면은 혈당 수치 112, 옆에 화살표 보이시나요? 혈당이 지금 110인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시점부터 앞에 8시간 동안 혈당이 어떻게 변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게 한 화면에 보이고 밑에 이제 조그만 버튼이 있어요. 메모 추가. 여기를 누르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뭐 먹었는지, 운동을 뭐 했는지 이런 거를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저혈당이 생겼었는지, 그다음에 혈당 목표 범위 내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또 전체적인 혈당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렇게 다 보일 수가 있게 되고 이런 데이터를 스마트폰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로 보내서 데이터 이렇게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병원에서도 의료진도 이 데이터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병원 등록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제 혈당 측정을 일정 기간 동안에 하면 이런 이제 요약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2주가 되겠는데 2주 동안의 평균 혈당이 어땠는지, 그리고 혈당으로 예측한 예상 당화 혈색소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목표 혈당 안에 들어오는 혈당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그다음에 혈당 변동성, 아까 혈당 변화의 폭이라고 그랬죠. 폭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되고요. 가운데 있는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2주 동안에 잰 혈당 기록을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다 투영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까만 굵은 선 같은 경우가 그럼 평균 혈당이 어떻게 변했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나머지 진한 파란색, 옅은 파란색이 그럼 혈당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일 혈당 패턴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밑에 이렇게 같이 보여주게 되고요. 매일매일의 그래프를 이렇게 크게 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메모 추가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기록을 하시면 밑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됩니다. 뭐 먹었고, 운동을 뭐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속 혈당 측정을 활용을 하게 되면
혈당 조절 상태를 일단은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평균적인 혈당뿐만 아니라 혈당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변동성을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전반적인 패턴이 어떤지, 하루 중 언제가 높은지, 일주일 중에 주로 언제가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생활 패턴, 아까 이제 메모에서 식사나 운동을 적어주시다 보면 주로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고 어떤 패턴으로 드시고 운동은 하는지 안 하는지, 한다면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식사, 운동, 약제가 혈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그 영향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드백을 받는 게 제일 강력한 거거든요. 내가 먹었더니 올라가더라, 운동을 했더니 떨어지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 측면에서는 이런 식사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 같은 행동요법을 지속하고 또 강화하고 이런 데 도움을 주고, 의료진 측면에서는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을 때 어디가 문제인가, 일주일 중에 어느 요일이 주로 문제고 하루 중에 어느 식사가 제일 문제며 식사 패턴이나 운동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의 원인을 파악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요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필요하다면 약을 조절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외에서 시행을 한 설문지 연구인데요. 행동 변화 이제 도구로서 연속 혈당 측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 혈당 측정을 했을 때 음식 선택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했나? 거의 한 87.5%의 사용자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40% 이상의 이용자분들이 이거를 사용을 했더니 일상생활에서 또는 혈당을 오르는 거를 본 이후에 운동을 더 하게 되더라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한 90% 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연속 혈당 측정이 더 건강한 생활 방식에 기여를 하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당뇨병이 없는 정상 내당능을 가진 분의 혈당 그래프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 보시면 되는데 혈당이 낮게, 그리고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당뇨병이 있는 지금 38세 여자분의 그래프입니다. 좀 일찍 당뇨를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분은 약을 2개를 드시고 계신데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강남센터 그 혈당관리 특화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시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확실히 그래프가 이제 다르죠. 다른데 비만도가 이제 높으시고 당화혈색소도 한 11.2%, 굉장히 좀 높으세요. 그런데 연속 혈당 측정을 2주를 하고 보니까 평균 혈당이 158. 조금 높긴 높지만 이 정도면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예상 당화혈색소가 7.1%. 이게 무슨 뜻일까요? 11.2%가 나왔는데 예상 당화혈색소가 7.1%가 나왔어요. 이분은 이 연속 혈당 측정을 했었던 2주 동안은 평소보다 혈당이 좋았고, 그 2주 동안 생활을 계속 3개월 동안 지속을 한다면 다음번 혈액 검사를 하실 때 당화혈색소가 한 7.1% 정도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약은 그대로인데요. 예. 여쭤봤더니 확실히 눈에 혈당이 보이니까 운동을 더 하게 됐고 과식하지 않도록 조심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조심은 하는데 그래도 혈당이 막 높게 오를 때가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웠다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영양팀하고 같이 그 식사와 혈당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날 보시면 점심때 소세지, 감자, 크림빵을 먹었어요. 이제 혈당이 조금 올라가려고 하니까 운동을 30분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혈당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운동이 끝나니까 혈당이 다시 올라갑니다. 섭취한 영양소가 혈당에 미치는 이제 영향은 제각각 좀 달라요. 단순당이나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거의 드시는 게 100% 혈당으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중에 단순당은 특히 혈당이 아주 빨리 당이 빨리 흡수가 되고 혈당도 빨리 올라갑니다. 반면에 이제 탄수화물의 경우에 과일군, 곡류군, 우유군으로 갈수록 점점 당의 흡수가 늦어지고 혈당의 최고점도 조금 늦게 나타나게 돼요. 단백질이나 지방도 혈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크지는 않아도 혈당 반응이 굉장히 늦게 나타나서 아주 오래 지속되는 게 특징적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2시간 반 지나서 운동이 끝나고 나니까 혈당이 올랐어요. 아마도 그거는 크림빵, 거기 들어있는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 때문에 뒤늦게 혈당이 올라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밑에 보면 혈당이 하루 종일 높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요. 물론 이제 그전 혈당이 너무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중간에 한 5번쯤 뭘 드셨어요. 그러니까 혈당이 떨어지기 전에 계속 뭘 드시게 되는 습관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다음 또 볼까요? 순댓국, 쌀밥,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셨어요. 이만큼 올라갔고. 그 밑에 유산슬 덮밥. 쌀도 있고 그 소스에 전분 들어가는 거 아시죠? 생각보다 탄수화물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이제 올라가고요. 메밀소바하고 돈가스를 드셨는데 메밀소바에 있는 탄수화물과 돈가스에 있는 탄수화물 지방이 만나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밤새 내내 혈당이 높아서 다음날 아침까지 180 공복이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닭꼬치, 고추장 비빔밥, 양파볶음, 비교적 단백질, 그다음에 식이섬유, 탄수화물이 적절하게 균형 잡히게 들어간 식사를 하면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데 칼국수, 밑에 컵라면하고 햇반 이렇게 탄수화물 많이 드신 걸 드시면 쑥 올라가는 거를 또 볼 수가 있고요. 이때는 보면은 이틀은 아침을 굶으셨어요. 아침을 굶고 점심 식사를 하니까 국수, 전골, 죽 이렇게 탄수화물 많이 들어간 거 드실 때는 뭐 혈당이 뭐 당연히 많이 올라가죠. 그렇긴 한데 두부 계란국, 볶음밥 이렇게 비교적 균형식을 드셨을 때도 아침을 거르고 나니까 혈당이 또 쑥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걸 피해야 되고 어떤 식습관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쪽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걸 보니까 조절 잘하면 웬만큼 혈당은 떨어지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단 혈당이 너무 높기도 했었고 젊은 분이라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됐어서 일단 약은 조금 조정을 하고 생활습관 관리를 좀 잘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뒤에 당화혈색소 6.6%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고 잘 유지를 하셔서 결국엔 약은 한 종류를 끊고 그러고도 잘 유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체열 없이 편리하게 연속 혈당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연속 혈당 측정을 통해서 혈당이 잘 조절되는지 변동성은 어떤지 또 생활 패턴은 어떤지 내가 먹고 운동하고 약을 먹는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환자분께는 생활습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의료진에게는 보다 잘 교육하고 보다 잘 당뇨병을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었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